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3부 현장을 뛰는 기자, 사건의 핵심을 짚어내는 변호사와 함께 우리 사회를 속속들이 파헤치고 프로파일링하는 시간이죠. 사회 프로파일링, 법무법인 덕수 김준우 변호사, 한겨레신문 김완 기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회 프로파일링 역시 유튜브로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모습을 직접 보고 싶으신 분들, 또 댓글로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끔찍한 사건 이야기 먼저 다뤄야겠네요. 서울 중구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한 상태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6차례 정도 막을 기회가 있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예. 지난 19일 오전 11시 30분쯤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서 흉기를 찔러서 살해한 이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 여성분은 신변 보호를 받고 있었고 네. 스마트워치도 차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 남성의 스토킹 협박에 시달리다가 뭐 부산에서 서울로 근무지를 옮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남성의 어떤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네. 공권력에도 도움을 호소하고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끔찍한 사고로 이어져서 굉장히 좀 제가 기사를 보면서도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네. 스마트워치를 눌러서 응급구조 신호를 했더니 음성으로 경찰관의 목소리가 나오고, 네. 그다음에 경찰관이 응급 출동을 했는데 위치가 좀 잘못 네. 표시돼서 다른 곳으로 가고. 두 차례 스마트워치로 예. 호출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예. 이렇게 12분 후에 경찰이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예. 도착을 한 곳이 좀 엉뚱한 곳이었다라고 해요. 그랬다면서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경찰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스마트워치에서 표시하는 GPS가 예. 반경 2km 정도다. 이렇게 오차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건데, 예. 근데 이게 일반인들의 시각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새 우리가 다 스마트워치 차고 다니잖아요. 네. 그럼 GPS 굉장히 정확히 뜨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여전히 뭐 2km 오차가 나는 GPS를 공권력이 쓰면서 신변 보호를 한다라는 게 예. 가능한 거냐? 애당초 그러면 이게 무슨 기능을 하는 거냐? 이런 부분에서 좀 근본적인 질문이 던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도 뭐 네. 노력을 했겠지만 어쨌든 이번 사건에서만 놓고 보면 경찰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 매뉴얼을 다시 점검해야 된다. 이게 좀 분명해 보입니다. 네. 범행이 워낙 계획적이고 또 잔인해서 그렇죠. 지금 경찰은 피의자 신상 바로 공개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피의자가 이제 미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거라고 지금 진술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전날 흉기를 구매하고 네. 또 이제 그 전후 과정에서 계속 현금만 사용하고 이래서 뭔가 좀 분명히 계획적이었다라는 부분이 좀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런 살인죄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흉기를 휴대하거나 이제 범행 수단이 되게 잔인한 경우에는 특정 강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신상 공개를 할 수 있는 유형에 해당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경찰에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신상 공개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피해자 남동생이 고인과 유족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청원. 청와대 게시판에 올렸지 않습니까? 어떤 네. 내용이죠? 일단 워낙 뭐 유가족 입장에서는 정말 뭐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예. 이 이제 가해자를 사형 선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사회의 격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예. 이제 이 부분이 저도 뼈아프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신변보호 대상자였던 누나를 지키지 못한 이제 경찰의 무능함, 그리고 사건 발생 후에 보여준 어떤 무책임, 그러니까 경찰의 대응이 총체적으로 이 사건에 있어서 실패했다라는 점을, 네. 그래서 누나가 이제 가족이 억울한 피해를 이제 당하게 된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신변보호를 저도 옛날에 텔레그램에 퍼지는 성착취 보도를 했을 때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스마트워치 주고 뭐 가끔 일주일에 몇 번 이제 경찰이 전화하고 뭐 이런 정도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괜찮은데, 이 신변보호라고 하는 게 어떤 경우에는 가족이 대상이 돼야 될 때도 있고, 네. 뭐 어떤 경우에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경로에서 방어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사실 이 부분에서 지금 경찰의 신변보호 그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신변보호 제도가 사실 이제 스마트워치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km 내외의 반경이 찍힌다. 그리고 스마트워치로 2번이나 호출을 했는데 12분이나 있다 경찰에 도착한다. 예. 이렇다라고 하면 사실 이 제도가 지금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가족들이 절절하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스토킹 방지법이 이제 올해 제정이 돼서 그랬죠. 이제 지난달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네.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법을 약간 무력화시키는 사건이 일어나다 보니까 네. 벌써 이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거냐, 아니면 제도 개선보다는 지금 제도 운영에 있어서 행정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담보되지 못하는 물적 토대에 관한 문제인지 아직 뭐 예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네. 적어도 스마트워치의 성능이 그
수준이라면 예산을 급히 편성해서라도 스마트워치를 최신형으로 좀 바꾼다든가 뭐 하여튼 다른 좀 실질적으로 이 법의 규범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좀 분명히 경찰과 정부에서 좀 대책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스마트워치가 종류가 여러 개 있을 거예요. 그 네. 초창기에 나온 모델이 있고 그렇죠. 최근 모델도 있을 텐데 예. 이제 현장에서는 이런 얘기들 합니다. 스마트워치를 뭐 어떤 경찰서가 5대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매번 계속 쓰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 신변보호 대상이 있을 때만 쓰니까 그 그렇죠. 세월이 지나면 이제 이 스마트워치가 구형이 돼버리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뭐 그걸 다시 확보하는 건 또 다시 예산 문제가 되고 뭐 이런 이제 악순환인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유지하고 운영하는데 핵심적인 게 이 스마트워치에 의존하고 있는 거라고 한다면 네. 어떤 이 제도가 말씀하신 대로 규범력을 가지려면 당연히 이게 작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경찰이 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도에 따르면 접근 금지 명령이 법원에서 인용이 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네. 그렇다면 바로 이런 긴급한 응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알려진 이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서 조속히 피의자로 입건을 해서 네. 좀 조사를 했으면 경찰의 행정력이나 위화력이 좀 미치겠구나라고 해서 뭔가 범죄 가능성 있는 자에 대한 위화력이 확보됐을 텐데 네. 이 기간 동안에도 경찰이 이제 피의자 입건조차 못하고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는 경찰이 어느 정도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스마트워치가 몇 년 전이었죠. 부산에서 그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다가 위협을 느껴서 응급구조 요청을 했는데 경찰이 이 피해자의 거주지로 갔고요. 실제 피해자는 직장에 있었고 네. 그래서 피해자가 살해당하는 이런 사건이 네, 있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스마트워치 성능 개선에 대한 그런 뭐 요구가 빗발치고 새로운 모델이 도입되고 했지만 여전히 또 이런 일이 네. 발생을 했고요. 결국 해법은 이런 전자장치 기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관 인력으로 보호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2008년이었나요? 9년이었나요? 당시에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을 해서 이명박 정부 때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법무부에서 네. 미국의 FBI가 운영하고 있는 위트니스 프로텍션 프로그램에 준하는 네. 피해자 보호 제도를 도입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었어요. 아직까지 도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인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직, 기구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이제 말씀하신 수준까지 아니더라도 예. 스토킹 처벌 방지법이 만들어졌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네. 이분도 갔을 때 구두 경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경찰이 아하. 현장에서 당신 예. 이러면 안 돼라고 이제 구두 경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범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경찰까지 현장에 와도 내가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구나. 어떻게 할 수 못하는구나 경찰이. 네, 그렇게 생각을 예. 하는 거죠. 그래서 예. 저희가 스토킹 처벌 방지법 도입 논의를 할 때 스토킹을 당했다라고 신고를 해도 경범죄 10만 원에 예. 처한다. 이게 너무 가벼운 처벌 아니냐 얘기를 했었는데 그랬었죠. 여전히도 처벌법이 만들어졌지만 현장에서는 당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도의 수준의 구두 경고를 여러 번 했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범죄자 입장에서는 이게 뭐 경찰이 와도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왜 처벌법까지 만들어졌는데 경찰력이 이렇게밖에 작동을 안 하는가라고 네. 생각을 해보면 여전히 이 처벌법이 있지만 스토킹 문제를 바라보는 인식이나 감수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결론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요.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 날, 지난 20일이었죠. 토요일이었는데 서울 광진구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스토킹 신고를 해요 피해자가. 네. 경찰이 출동해서 가해자를 현장에서 바로 체포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예. 현행 법책에서 그게 가능한데 예. 그 사건은 어떻게 된 거냐면 줬던 반지를 내놔라 이렇게 난동을 폈다는 거예요. 아하. 근무지에 찾아와서 남성이. 예.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에게 이 가해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피해자에게 보복하는 것도 내 권리다 이렇게 아이고. 주장을 한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경찰이 이 얘기를 듣고 이 사람 보복할 수 있겠다, 이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을 해서 체포했고 구속이 된 사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경찰 입장은 이런 겁니다. 다수 전과가 있었고 범행 당시에 누범 기간이었기 때문에 긴급 예. 체포의 필요성이 있었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경찰도 강제 구인을 하거나 체포를 하려면 실제로 스토킹을 했다라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그 체포를 해버릴 경우에 경찰이 그게 이제 입증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네. 경찰에게 문제가 귀속될 수도 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들에서 좀 소극적으로 행정을 하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이제 비판이 있는 거고, 이런 경우처럼 뭐 전과가 있다든지 아니면 누범 기간이라든지 이 정도 돼야 그러면 체포를 하는 거냐, 아하. 뭐 이게 이제 서로 물려 있는 얘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고인이 참 스마트워치를 받고 나서는 지인들한테는 굉장히 자기 이제 안심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게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네. 표디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뭔가
그 뭐 예를 들어 아동보호 사건에서 분리명령 나오면 특정한 시설에 갈 수 있듯이 네. 일정 기간 주거를 바꿀 수 있는 어떤 제도적 보완책만 좀 마련된다면 그래도 이러한 본인이 위험을 감지한 사건에 있어서는 좀 대응할 수 있는 적극적인 사회적 시스템이 갖춰지는 게 아닐까 싶고 네. 그런 얘기를 대선 후보들이 하는 걸 바라는 건 제가 사치인가요? 아니면 사치가 아니라 당연한 당연히 국민적 요구 네, 아닙니까? 어쨌든 근데 그런 사실 부분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숙소 얘기 주셨는데 지금도 사실은 경찰에서요 피해자를 위해서 임시 거처 예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개 이제 숙박업소에 2, 3일 정도 피해자를 그 피신시킬 수가 있고 좀 길어지면 장기적인 그 쉼터 등의 피해자를 그 모실 수가 있긴 한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되고 주거 이동 이전까지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보다 가해자를 막아야 되잖아요. 근데 가해자를 막으려면 지금 김한 기자님 말씀처럼 나중에 법원 가서 이게 충분한 사유가 입증이 안 되면 경찰관이 독직 폭행, 그렇죠. 직권남용 뭐 이러한 형사처벌 대상이거나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된다는 그런 두려움을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행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그렇죠.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이제 이 예. 뭐 경찰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만 이제 이분도 증거를 가져오라고 경찰이 한다라고 지인에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죠. 예. 예. 근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스토킹을 내가 당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현장에 출동을 했는데 예. 이 남성이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기 전이거든요. 예, 피해자 말만 믿고 네,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남성에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과정에서 경찰들이 소극적으로 판단을 하는 기재가 있다면 네. 그 기재를 해소해줘야 이 범죄를 그렇죠. 예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경찰청장도 뭐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예. 사실 이제 그 부분을 뭐 청장의 말로 담보가 되는 게 아니라 아니죠. 예, 제도적으로 아니죠. 어떻게 만들 거냐, 그렇죠. 뭐 이 부분을 좀 이제 고민, 이 뭐 법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좀 네.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게요. 네, 저희 잠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사회 프로파일링 김준호 변호사, 김환 기자 두 분과 함께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사안은 전두환 씨 관련 얘기입니다. 세상을 뜨기 전에 꼭 했어야 할 두 가지 안 하고 갔는데 하나는 5.18 관련 사과, 5.18뿐만 아니죠. 네. 뭐 삼촌 교육대 문제도 있고요. 인권 침해, 무고한 피해자들에게 참 많은 그 아픔과 상처를 남긴 것에 대한 사과 안 했고요. 또 하나는 추징금 956억 원 안 내고 결국은 떠났잖아요. 네. 그럼 956억 원을 안 냈는데 전체적인 추징금 액수가 얼마였죠? 2,205억 원이었는데요. 예. 네, 그러니까 2,205억 원 중에 지금 956억이 남았으니까 한 43% 절반 조금 못 미치게 남아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납부를 하지 않았고 우리가 이제 전두환 씨의 어록 중에 제일 기억하는 게 이제 29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통장에 29만 원밖에 없어. 네, 그래서 그 추징금을 차일피일 미뤄왔고, 예. 근데 여러 가지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쨌든 이 추징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예. 왜 이때 추징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956억 원을 만약에 일반인이 국가에 내야 될 돈을 안 내고 있다라고 하면 과연 버틸 수 있었겠는가? 근데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네. 마지막에 치매에 걸렸다 그러면서 골프도 치러 다니고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했잖아요. 다양한 활동들을. 근데 이제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추징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네. 사실 그때 집행을 못 하고 지금 아직 956억 원이 남아 있는 상태죠. 그 시간도 사실은 한겨레 신문에서 추적 보도를 계속하면서 네. 시효 연장하는 전두환법을 국회에서 만들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했잖아요. 네, 전두환 재산 찾기를 예. 계속 이제 보도를 했었는데, 그랬죠. 네, 뭐 그 보도를 기폭제로 해서 어쨌든 전두환 씨의 이 추징금을 이게 뭐 돈의 문제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전두환 씨가 정의라는 단어를 많이 썼었는데, 정의 사회 구현. 네. 네. 그러니까 이 정의 차원에서도 법적 정의 차원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이다라는 취지로 보도를 많이 했었는데 예. 결국 아직도 956억 원이나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게요. 아니 김준호 변호사, 네. 이 추징금은 그 대상자가 사망하면 그냥 끝나고 네.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상속 형태로 갈 수는 없다면서요? 아,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예. 일단 이게 뭐 법 개정 얘기도 지금 정치권에서 다시 나오곤 있는데 그러게요. 일단 본인 명의로 재산이 없으면 네. 뭐 법이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뭐 만약에 재산이 있더라도 차명이나 이렇게 되어 있을 현금으로 은닉돼 있거나 네. 이럴 개연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뭐 예. 스위스에 있든 뭐 해외 부동산에 있든 알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네. 지금 상황에서 물론 추징금 같은 경우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게 뭐 그 후세대에게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네. 그렇진 않은데 몰수와는 좀 다르죠.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몰수는 뭔가 작물을 갖고 있으면 몰수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그림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 상속재산은 남아 있으니까 그대로 상속이 안 되고 몰수가 될 텐데, 추징 같은 경우가 환가를 한 경우에 이제 네. 뺏는 경우인데, 어쨌든 이건 지금 기본적으로 상속재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상속재산을 찾아내려고 하면 추징과 관련된 법이 형사소송법에서 개정돼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네. 결국은 차명으로 돼 있을 것 같은 재산을 추가로 찾는 작업을 계속 해야 되는데 아하. 이게 만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로부터 환수하는 것도 하나의 법적인 관건이지만 일단 어쨌든 전두환 씨 소유였는데 숨겨졌거나 넘어갔거나 다른 이름으로 돼 있다는 것 사실을 밝혀야만 어쨌든 추징이 네. 가능하다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20대 국회 때도 천정배 의원이 이 관련된 법안을 한 3개 정도 발의를 했었고요. 예. 작년에 유기용 의원이 아마 또 이 관련된 법안을 몇 가지 발의를 했었을 겁니다. 네. 근데 또 국회는 이런 거는 하여튼 중요한 얘기는 법 발의는 항상 다 돼 있는데 네. 통과되는 거는 아까 스토킹법도 한 20년 만에 그때 통과된 걸걸요. 20년 걸렸죠. 제 기억에 네. 저희 한겨레가 한참 전두환 그 보도를 했던 이후에 예. 부패재산 몰수법이라고도 발의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랬었죠. 이제 예. 그 부패한 재산의 경우에는 약간 특별법의 성격으로 이제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이제 그게 사실 이제 전두환 네. 노태우 추징금 관련된 법안이었는데 사실 뭐 그 법도 흐지부지 됐고 네. 근데 지금 이제 뭐 다시 몰수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 이게 법리적으로 뭐 법논리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되긴 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다시 정리드리면 상속 재산을 몰수하는 것은 가능한데 추징은 안 되게 돼 있는 게 현재 안 법의 허점이고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서 제정을 한다. 네. 그래서 추징 역시 당사자 사후에도 네. 추징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게 입법이야 민주당이 180석에 가까운 과반을 차지하니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형사소송법 부분이야 뭐 예. 소급표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되니까 예. 그 뭐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다 하더라도 상속 재산 자체를 찾아내는 문제가 있는데 예.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너무 뭐 가정적입니다만 네. 자제분들 사이에 유산 상속에 다툼이 있어가지고 뭔가 소송이 벌어지거나 이러지 않는 한 사실 새로 그 있는 상속 재산이 막 마늘밭에서 나올 리가 없어서 지금 그 부분이 좀 약간 마늘밭.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준우 변호사님 말씀은 자녀들 사이에 분쟁이 생겨서 사실은 뭐 형 혹은 동생의 재산이 아버지가 몰래 이렇게 참여로 넘겨준 거예요. 이렇게 나오지 않는 한은 어렵단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예컨대 형이 미워서 예. 나라에 내는 형은 못 가져가겠다. 이런 식으로 뭔가 골육 상쟁의 아하.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게 무슨 전두환 씨 재산이랑 전두환 씨 재산이 이렇게 뭐 어디 가 있는 건지 네. 그거를 지금 밝히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럼 반대로 혹시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노태우 씨와 그 가족의 사례처럼 우리가 명예를 위해서 추징금 다 모아서 내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그분들이 살면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일부 황제 노역을 하면서까지 예. 본인들 이름으로 냈거나 납부한 부분은 또 어느 정도 했다고 그 전두환 씨 아들분들은 생각하지 않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본인들이 할 만큼은 했다 네. 이렇게 생각한다. 하나만 더 여쭤보면 사실 제가 홍콩의 염정공소법 ICAC법을 네. 한번 들여다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어떤 규정이 있냐면 고위공직자의 재산의 경우에는 불법으로 취득한 것을 입증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본인들이 합법적으로 취득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모든 재산들은 뇌물 혹은 부정 취득으로 간주한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대한민국에서는 헌법상 이게 불가능할까요? 그러니까 표디님께서 이런 얘기 하실 때마다 재선을 다시 하시고 싶은 건지 아니면 저보고 지금 아닙니다. 20대 때 뭐 하셨냐고 저보고 욕을 하라고 하는 건지 제가 방송 컨셉을 못 잡겠습니다. 이럴 때마다. 근데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어떤 특별법 형태, 그러니까 전두환이라고 하는 인물이 한국 현대사에 남긴 어떤 그늘이 워낙 짙기 때문에 그 예. 부분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해소하고 간다라는 차원에서 예. 민주당이 특별법을 만들 수 있고 그 특별법을 만드는 조항에 해외 여러 다른 나라의 법리 조항들을 끌어와서 예. 만드는 것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두환이라고 하는 인물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뭐 전두환 씨 가족들이 이거 네. 위헌이다. 뭐 그렇게.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또 이 나갈 부분에 수는 대해서 오히려 저는 더 볼상사나운 꼴이 연출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좀 우려도 듭니다. 피해자들의 상처를 더 후벼 파는 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피해자들께서 보시는 것이 더 가슴이 네. 아프실 거다. 왜냐하면 자칫해가지고 법리적으로는 전씨 유가족이 승소할 경우에 또 생겨날 수 있는 상실감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 옛날에
그 친일파 재산 네네. 환수에서 그들이 승리했던 거랑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숙고해야 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이 또 있군요. 네, 이번에는 오늘 나온 대법원 판결 하나 짚어보죠. 여성의 신체를 본뜬 소위 리얼돌 들어보셨을 텐데요. 어린 여성을 본뜬 리얼돌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 맞고 그래서 수입을 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그 1심, 2심에서는 그 업자가 승소를 했는데 예. 대법원에서 이걸 파기한 것이고요. 네.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게 이게 수입사는 통관을 거쳐야 되는데 관세법에서 풍속을 저해하거나 뭐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수입을 보류할 수 있는 통관을 이제 보류시킬 수 있는 절차가 있고 네. 그런 처분을 이제 하니까 수입업자가 이제 그 취소 소송을 낸 거죠. 행정 소송을 냈던 건데 예. 1심, 2심과 대법원이 달랐던 이유는 결국 그 실체적인 모델 그 리얼돌이라는 상품의 어떤 규격과 관련된 해석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네. 대법원에서는 이 그 리얼돌 여기 지금 수입업자가 수입하려고 했던 것들이 신장으로 따지면 이제 150cm 정도 돼서 17.4kg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 청소년을 좀 환기시키거나 이제 그 정도의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게 미성년자와 관련된 신체를 상품화하는 거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해서 대법원에서는 이제 그 관세청 손을 들어준 것이고요. 네. 1심, 2심에서는 그냥 이건 성인용 용품이라고만 단순 판단하고 미성년적 그런 게 아니다라고 판단해가지고 이제 좀 판단 결과가 달랐던 것입니다. 네, 결국은 크기 문제네요. 규격이란 말씀 주셨는데 네. 키와 몸무게. 뭐 크기 문제가 결정적인 것 같긴 한데요. 저는 이제 최근에 사회 분위기를 반영해서 이 대법원의 성인지적 감수성이 좀 달라졌다라는 생각도 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리얼돌이 계속 논란이 있었는데 그랬죠. 대법원이 어쨌든 허용을 해서 이 리얼돌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게 된 건데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어쨌든 미성년자의 사이즈, 그러니까 신체를 본뜬 건 안 된다라고 이제 판단을 바꾼 거거든요. 대법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러니까 뭐 이걸 바꿨다고 말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뭐 기준을 달리했다고 하는 게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늘 대법원 얘기에 그 부분이 좀 직접적인 언급도 있어요. 이게 성착취물만큼 해롭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성년자에 대한 성착취를 이제 하는 거를 연상시키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네. 이것이 이제 기능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뭐 이렇게 성인지적인 어떤 이제 법원을 여러 가지 이제 그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형량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연장선에서 이 판결도 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네. 엄밀하게 제 판결문을 아직 다 보지 못한 상황에서 말씀드리긴 조심스럽지만 네. 대법원이 이번 사건에서 되게 적극적으로 판단하려고 노력한 건 사실이지만 만약에 이 리얼돌 상품의 사이즈가 뭐 한 15cm 정도 더 컸다고 한다면 이런 결과로 과연 직접적으로 나왔을까는 아직은 물음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예. 이거를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의 근거 법령은 지금 관세법인 거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메이드 인 코리아로 이런 제품이 나왔다. 이렇게 됐을 경우는 아직은 법적으로 뭔가 규제하기에는 좀 마땅치 않은 공백지대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김준호 변호사님 말씀은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이니까 관세법으로 풍속에 저해되는이라는 근거 규정으로 막을 수가 있지만 국내에서 제작한다면 현행법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없다. 네. 또 하나는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 중에도 이런 미성년자의 그런 신체로 볼만한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성인의 모습이라면 이거 역시 못 막는다 이런 말씀이죠. 네, 현재까지는 이제 그런 판단을 기존의 법원에서도 내렸던 적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네. 이른바 이제 성생활과 관련된 보조기구와 관련된 무슨 지극히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이기 때문에 국가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논리가 분명히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리얼돌을 판매하는 것과 소위 그 체험방이라고 하는 시설이 있는 것과는 또 구분이 되는 것이고 네. 각각의 영역에서 어디까지가 이제 법의 개입이 바람직하느냐, 무엇이 이제 성인지 감수성에 적합한 뭐 기구냐 아니냐, 이건 또 논쟁의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법의 개입을 통해서 막을 수 있는 한계가 또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네. 모든 게 사법적 영역에서 다 판단 내리기 어렵고 사회적 합의가 계속 논의될 영역은 남아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성생활을 돕는 뭐 보조기구 같은 것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판매되고 제작될 수 있는데 반하여 예. 이게 과도하게 의인화된 것은 좀 뭔가
성을 과도하게 대상화하고 상품화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리얼돌 같은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입장이 있는 반면에 네. 뭐 이게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허용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다만 이러한 뭐 미성년자를 연상케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정도에서 논쟁이 아직까지는 붙을 지점이 남아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환 기자님은 네. 어떻게 보세요? 이게 참 뭐,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예. 그 가치가 충돌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서 네. 뭐 어떤 가치는 전적으로 틀리다 이렇게 부정할 수는 없겠죠. 근데 예. 사실 이제 현실의 법은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우리가 리얼돌 뭐 예를 들면 그 체험방 이런 게 풍속업소로 분류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법령 체계가 아예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비가 있다라는 거죠. 리얼돌 체험방에 대해서는 네. 전혀 어떤 법률을 적용 못한다. 네, 그래서 이제 관세청에서 예. 그 풍속을 이유로 해서 이거를 계속 이제 억지로 지금 막고 있는 건데 여기에 맡겨놓을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네. 뭐 국회라든지 아니면 입법을 해야 되는 기관 혹은 여기 행정력을 쏟아야 되는 기관에서 이걸 어떻게 볼 건지에 대한 네. 사회적 합의와 정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허용 범위는 어디까지인 건지 아니면 뭐 이건 아예 금지인 건지 이 기준을 좀 정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그게 없으니까 더 이제 의무로 가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여성분들은 상당히 기분이 나쁘실 테고 그럼요. 네. 더구나 이것은 살아있는 사람 모양을 그대로 본땄기 때문에 해당되는 사람 혹은 닮아 보이는 분들은 정말 침해 맞습니다. 네. 의식을 느끼실 텐데 반대로 자유를 주장하는 분들은 또 왜 이걸 국가가 개입하느냐 이럴 테고요. 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영역이긴 해 보입니다. 네, 사회 프로파일링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완 기자, 김준우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